네, 안녕하세요. 한국외대 법전원 교수인 신지혜입니다. 오늘 이런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이런 발표를 하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발표할 내용은 앞서 말씀하신 내용과는 사실 상당히 결을 달리하는 내용입니다. 저는 학교에서 이제 민법을 담당을 하고 있고, 민법 중에서는 약간 기술 발전이라던가 그런 걸 주로 연구 분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록체인, 가상자산, AI, 플랫폼 이런 걸 제 연구 분야로 하고 있는데요. 그 작년에 이 자리에서 서울대 이정수 교수님께서도 비슷한 주제로 발표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의 논의들이 주로 그 제가 쓰는 표현으로는 오프체인 거래, 즉 거래소라던가 플랫폼을 중심으로 한 산업 전반에 관한 이야기였다고 한다면은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 블록체인 자체에서 거래되고 있는 가상자산에 관한 것입니다. 제가 질문지를 사실은 미리 받았습니다. 그걸 질문해 주신 내용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논의가 왜 필요한가에 관한 질의였습니다. 앞의 논의는 사실 산업계 전반에 관한 것이라서 산업이 실제로 이렇게 돌아가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규제라던가 발전 방향이라던가 이런 것이 논의되어야 할 필요가 당연히 인정될 수 있는데, 이 가상자산의 사법적 성질에 관해서는 도대체 왜 논의를 해야 되는가, 이것이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그 약간 도그마틱적인 논의에서 출발을 합니다. 우리 민법에서는 어떤 권리를, 재산적인 권리를 크게 물권과 채권으로 나눠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권인 경우에는 이러한 것이 적용이 되고, 채권인 경우에는 또 다른 것이 적용이 되고, 더 나아가서 오늘 이제 소개해드릴 내용 중에 한 가지인데, 특히 강제집행 방법이라던가 파산 시의 처리에 관해서 조금 다른 식의 규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민법학자들 사이에서는, 그러니까 작년에 발표하신 이정수 교수님은 상법 교수님이시고요. 자본시장법이나 이런 증권법인 측면에서, 즉 사업자를 통한 거래 방식에 관해서 이제 주로 말씀해 주셨다면은 저는 이제 그런 차원이 아니고 그 가상자산 자체에 조금 더 집중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어떤 가상자산에 대해서 민사적으로 강제 집행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파산이 됐을 때 절차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라는 그런 관점이 조금 제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논의를 하기 위해서 이 사법적 성질을 먼저 밝혀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문이 이제 계속 사실은 제기가 되어 왔습니다. 이거는 아까 이제 도그마틱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것처럼 민법 그 물권하고 채권을 이제 엄격히 구별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과연 물권에 속하는 거냐, 채권에 속하는 거냐부터 논의가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만은 우리나라하고는 다른 도그마틱을 취하고 있는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 여기에 관한 논의가 그다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사실 미국 쪽의 약간 입장에 찬성을 하는 편인데, 그 이유는 실용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그런 도그마틱적인 논의가 그다지 쓸모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이제 발표하는 내용은 주로 그 유니드로아라는 기구에서 만든 그 디지털 자산과 사법 원칙이라고 하는 디지털 어셋 앤 프라이빗 로라고 하는 이 원칙의 내용에 관해서 소개를 해드리는 것이 제 주제 그 발표 내용의 상당 부분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원칙에 찬성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원칙이 뭐 취지는 좋은데 어떤 선언적인 의미 외에 이 원칙이 과연 실천적인 의미를 갖느냐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큰 회의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열심히 만들기는 했는데 이 원칙이 있던 없던 시장은 그대로 돌아갈 것이고, 집행이나 어떤 파산이나 이런 절차에 있어서도 이 원칙이 그다지 도움을 주고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있어서,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이제 2단계 입법이 진행이 되고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상자산의 성질론이 거기에 이제 뒷받침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 주류적인 입장이긴 하지만 과연 그런가라는 의문을 여러분들에게 조금 제시를 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유니드로아는 과연 무엇을 하는 곳인가부터 이제 조금 의문이 있다고 이제 하셨는데, 이게 국제기구입니다. 국제기구인데 그 회원국 간의 이 사법을 현대적으로 만들고 조화시키고 조정하기 위한 이런 연구를 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지금 5개 대륙에서 65개 회원국을 두고 있다고 합니다. 이 유니드로아는 그 가상자산뿐만이 아니라 사법에 관한 여러 가지 원칙을 각 나라의 것들을 조화롭게 통일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된 것이 바로 이 디지털 자산과 사법 원칙입니다. 그래서 2020년 9월에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뭔가 우리가 원칙을 만들어야겠다라고 해서 이 프로젝트가 출범을 합니다. 여러 차례의 회의와 전문가 회의, 그다음에 이제 드래프트 회의 같은 것을 거쳐가지고 그 2023년에 이제 총회에서 이 채택된 원칙이 보고가 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이 원칙이 처음 이제 프로젝트로 나온 것은 가상자산이 굉장히, 지금 이제 다시 비트코인 가격이 많이 올랐지만 가상자산이 굉장히 활성화된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가상자산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졌던 시기에 이것이 이제 시작이 되었는데, 저는 너무 과도한 기대를 가진 상태에서 이게 시작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이 원칙은 그 principles라고 하는 법조문과 비슷한 형태의 원칙과 그 법조문에 대한 설명인 주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분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그 내용을 간단히 잠깐만 보면 맨 앞에 이제 개관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제1장에서 범위 및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2장에서는 국제사법에 관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조금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유니드로아에서 이런 원칙을 정했다고 하더라도 이 회원국이나 아니면 다른 나라들에서 이 원칙을 반드시 그대로 채택해야 될 의무는 전혀 없습니다. 이 원칙을 그냥 모델법 같은 것으로 보고 자기네 각국에서의 그 사법 원칙을 정할 때 이 원칙을 참고해라라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제사법 부분에서 이제 그런 내용을 조금 밝히고 있습니다. 이 원칙은 범위가 사실은 모든 가상자산, 모든 디지털 어셋을 대상으로 한다라고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가 그 크립토 어셋이라고도 부르는 그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가상자산만을 사실은 주된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디지털 자산에 대해서는 굳이 이 원칙을 적용할 필요가 없고 이미 우리나라를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여기에 관한 법리는 확립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범위를 넓힐 필요가 없습니다마는 이 원칙은 일단 이 적용 범위에서 모든 디지털 자산을 대상으로 한다라고 일단 밝히고 있습니다. 이 원칙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지배 부분이고요. 여기에 관해서는 제가 뒤쪽 슬라이드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 원칙은 그 가상자산 사업자를 매개하지 않은 거래를 중점적으로 다룹니다. 저는 여기서 온체인 거래라고 제가 표현을 하는데요. 사실 대부분의 거래는 가상자산 사업자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도 이 원칙이 대체 왜 의미를 갖는지에 관해서 약간 회의감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 원칙에서 말하는 지배라던가 이런 것들이 다 온체인 거래를 전제로 하는데, 단 한 곳에서 이 커스터디라는 곳에서 그 가상자산 사업자에 관한 규정을 하나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사법적인 관점에서 실천적인 의미가 유일하게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관해서도 좀 이따 설명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이제 담보 거래에 관한 내용, 그다음에 강제 집행을 포함한 절차법, 파산에 관한 것을 차례로 두고 있습니다. 이 원칙은 이제 시장 참여자들에게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서 거래 비용을 절감하겠다, 그리고 국제 거래에서 예측 가능성을 높이겠다라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원칙의 기본적인 적용 범위는 모든 디지털 자산인데 사실은 다만 지배, 컨트롤의 대상이 되는 것에 국한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컨트롤이 가장 중요한 개념이라서 이따가 다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이 원칙은 기술 중립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블록체인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블록체인을 만약에 원칙으로 하지 않는 어떤 가상 자산이라면 굳이 이 원칙이 없다 하더라도 이미 기존의 법리와 법률과 판례로 그 법적 성질이나 절차 같은 것이 사실은 이미 다 확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렇게 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을까라는 개인적인 의문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유니드로아 분들에게 문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범위를 넓혀놨냐고 했더니 앞으로 새로운 어떤 내용의 가상자산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여기 범위에 넣었다라는 답변을 받았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걸 혹시 상정하시고 계시느냐라고 여쭤봤더니 거기에 대해 답변은 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약간 너무 나간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는 여러 가지 용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그 어느 나라에서 특별히 사용되는 그 용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라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서 선의취득이라는 용어를 제가 쓰기는 썼지만 그게 우리나라 민법에서 정하는 선의취득과 같은 것은 아니라는 점을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규제법이 아니고 오로지 사법적인 영역에 관한 것을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규제법에 관해서는 잘 아시다시피 이제 미카 같은 것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과는 다른 차원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디지털 자산 원칙에서 가장 핵심적인 개념은 지배라는 것입니다. 이것에서는 뭐라고 정하냐 하면은 지배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인정이 된다라고 하면서 타인이 어떤 가상자산으로부터 생기는 이익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는 배타적 능력을 갖고 오로지 자기 자신만이 그로부터 생기는 이익을 가질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경우에 어떤 가상자산을 지배하는 상태이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법률적인 용어로 풀어 써놔서 굉장히 어려워 보이는데 비트코인을 예로 든다면 비트코인 어떤 계정의 그 비밀키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바로 내가 그 비트코인에 대한 지배를 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사법 원칙을 정했다고는 하는데 이 원칙의 한계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 지배를 하고 있는 사람, 그 비밀키를 가진 사람이 비트코인을 지배하고 있는 상태이다라고 지금 이 원칙은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들으시면서 아마 너무 당연한 걸 얘기한 게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그 비밀키를 가진 사람이 당연히 그 비트코인을 지배하고 있는 사람이지 그럼 다른 누가 이 비트코인을 지배하고 있단 말인가? 라고 의문이 드실 수 있을 텐데요. 바로 그게 제가 지적하는 포인트입니다. 현재 누가 지배를 하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다. 라는 것뿐이지 예를 들면은 비트코인에 대해서 지배를 하고 있는 사람이 그 비트코인에 대해서 예를 들면 물권을 취득했다라던가 채권을 취득했다라던가 하는 이 가상자산에 대해서 갖는 권리의 사법적 성질에 대해서는 완전히 침묵하고 있습니다. 다만 A랑 B랑 두 명이 어떤 비트코인에 대해서 서로 자기가 권리자라고 주장을 할 때 비밀키를 가진 사람이 권리자다라는 걸 이 원칙이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아마 거래를 해보시면 알겠지만 비밀키를 가져야지만 그 비트코인을 처분하거나 할 수가 있습니다. 비밀키가 없으면 절대로 처분을 못합니다. 그래서 비밀키를 가진 사람이 그 비트코인에 대한 권리를 가진 사람이다라는 것이 정말 어떤 선언적 의미 외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저는 사실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냥 상태, 현상이라고 하는 이것을 그대로 법률 문헌으로 풀어놓은 것뿐이지 이게 어떤 법적으로 어떤 영향력을 갖는 것인지에 관한 저는 의문이 이제 있는 것입니다. 이 원칙은 이제 선의취득도 인정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말이냐면은 그 어떤 비트코인의 비밀키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비트코인을 취득을 하면 그 사람이 적합한 권리자인지 여부를 조사하지 않고도
그 사람이 뭐 해킹으로 그걸 얻었던 적법한 어떤 절차를 통해서 얻었던 상관없이 나중에 그 비트코인을 취득한 사람은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 원칙은 이런 선의 취득 규정을 둠으로써 강한 유동성을 보장하고 법적 확신을 제공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도 약간 의문인 것이 이 선의 취득 규정이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았었죠. 않았다고 해서 비트코인 거래가 뭔가 지장을 받았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즉 여기서 이런 법적으로 이걸 설명을 해놓기는 했지만 사실 그 비트코인 같은 것을 선의 취득하지 않는 경우를 상정하는 게 오히려 더 어렵습니다. 당연히 그냥 권리를 취득하게 돼버리는 그런 기술적으로 일단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의 취득 규정이 없었다고 해서 과연 유동성이 저해됐는가, 이 규정을 둔 실익은 무엇인가에 관해서도 여전히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 역시도 굉장히 그냥 선언적인 것에 불과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규정은 이제 담보권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라고 써놓냐면 가상자산은 담보의 대상이 된다라고 합니다. 아마 이것도 듣고 약간 의아하실 게 담보로 그냥 담보권 그냥 대상으로 이미 하고 있는데 왜 갑자기 여기서 이렇게 선언을 했냐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법제에 따라 약간 다르지만 담보권의 대상으로 열거주의를 취하는 나라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상자산도 거기에 들어간다라는 걸 이제 선언해 준 것입니다. 이 규정, 이 원칙은 어떤 가상자산에 대해서 담보권을 갖기 위해서는 그 가상자산에 대해서 지배를 해야 된다라고 정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밀키를 가져야지 담보로 받는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거래소를 통하지 않은 거래소를 통하지 않은 담보권 설정을 전제로 한다는 것을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담보권 설정이라고 할 때도 내가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을 상대방한테 그냥 넘겨주는 거, 그런 방법으로 담보를 설정한다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담보 대상임을 명시한 것은 타당해 보이는데 구체적인 담보권 설정 방법이라던가 담보권을 설정했을 때 실행 방법이라던가 그 다음에 더 이제 사실 문제가 되는 것은 이 가상자산은 급격한 가격 변동이 항상 수반되기 때문에 이때 현실적으로 이런 식으로 담보 설정이 가능한가, 그리고 가치 평가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해서는 여전히 아무런 이야기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담보권 설정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지금 비트코인만 가장 대장격이라고 할 수 있는 비트코인만 하더라도 가격이 이렇게 계속 변동하고 있는데 돈을 빌려주는 사람 입장에서 얼마만큼의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1,000만 원을 빌려주고 지금 현재 시가에 1,000만 원어치 비트코인을 받으면 만족할 것인지, 하지만 그 1,000만 원짜리 비트코인이 언제 가격이 어떻게 변동될지 모르기 때문에 얼마를 진짜 받을 것인지 이런 것이 사실은 문제가 됩니다. 채무자 입장에서도 내가 돈 1,000만 원을 빌리면서 지금 1,000만 원짜리 1,000만 원어치의 지금 현재 시가로 1,000만 원어치의 비트코인을 내가 줄 것인지, 이게 내일이면은 뭐 2,000만 원이 될지 3,000만 원이 될지 모르는데 얼마만큼의 담보를 설정하는 것이 적정한지 이런 것이 사실은 더 문제가 될 것인데 여기에 관해서는 이 원칙은 전혀 언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이 원칙에 유일하게 실천적 의미를 지니는 부분은 사실 커스터디에 관한 것입니다. 여기서 커스터디라는 용어를 쓰고 있고 보통은 법학에서 이걸 번역할 때 신탁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엄밀하게 우리나라 법에서 말하는 신탁에는 해당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일단 학계에서는 커스터디라는 단어를 그냥 쓰고 있습니다. 그 유니드로와 디지털 자산 원칙 중에서 유일하게 오프체인 거래에 관한 규정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규제법적인 측면에 관해서는 미카 같은 것이 존재를 합니다. 이 규정은 순수하게 사법적인 측면에 관해서만 정하고 있습니다. 이 원칙에서의 특징은 그 가상자산에 대해서 고객이 커스터디언에게 커스터디를 하면 그때 그 가상자산에 대한 지배는 커스터디언이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고객이 지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커스터디언이 지배를 하고 있다라고 정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 부분이 이제 가장 좀 실천적인 의미를 갖는 것인데요. 커스터디언이 파산한 경우에 여기 질문에도 이제 그런 비슷한
걸 해주셨고 외국의 경우에도 여기에 사실은 그 가상자산 사업자의 파산과 관련해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데 고객이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한 가상자산의 환가액, 즉 돈으로 환산한 금액을 금전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내가 비트코인을 예치해 놨으면 비트코인 자체를 반환받을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이 가장 큰 핵심 쟁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 마운트 곡스 사건 같은 경우에는 뭐 한참 너무 옛날이기도 하지만 일단 고객은 돈으로 받을 권리밖에 없다. 가상자산 그 자체를 반환받을 권리는 없다라고 보았고요. 지금 미국에서도 약간 그런 식으로 논의가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디지털 자산 원칙은 이 커스터디언이 파산한 경우에 고객은 그 가상자산 자체를 되돌려받을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파산 절차에서 이것을 환취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환취권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에서 유일하게 이제 굉장히 실천적인 실용적인 의미를 지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원래는 이 환취권이라고 하는 것은 물권에는 환취권을 인정해 줍니다. 그런데 채권인 경우에는 환취권을 인정해 주지를 않습니다. 너무 러프하게 말씀드리긴 했지만 기본적으로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법적 성질론에 따라서 물권으로 본 경우에 환취권 인정,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환취권 부정, 이렇게 논리적으로 연결이 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원칙은 법적 성질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어떤 이론적인 정합성 때문에 환취권을 인정했다기보다는 그냥 정책적 관점에서 고객에게 환취권을 인정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의견은 우리나라도 굳이 법적 성질론에 너무 연연할 것이 아니라 정책적으로 결정해서 절차를 정비하면 된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다음으로 강제집행과 파산 시의 처리 규정인데 여기에 관해서는 아무것도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각국 법의 절차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이 아까 말씀드린 지배를 한 사람이 이 가상자산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라고 하는 이런 관계가 파산 시에도 유지된다라는 점을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역시도 선언적 의미만을 사실 지니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좀 주목할 것은 유니드로아가 이제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나 착수를 해서 이 강제집행 부분을 대대적으로 조금 마련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추이를 조금 살펴볼 필요는 있습니다. 제가 너무 빨리 끝낼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요. 이 이제 원칙을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게 디지털 자산과 사법 원칙이라고 되어 있기는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이 권리 귀속 관계에 관해서 정하였을 뿐이지 사법적인 성질을 명확히 한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어떤 가상자산에 대해서 비밀키, 지배를 갖는 사람이 권리자이다 라는 것은 선언을 해놓았지만 그럼 그 사람이 갖는 권리가 과연 물권이냐 채권이냐 그거 두 개가 아니면 제3의 권리냐에 관해서는 완전히 침묵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사실 온체인 거래를 전제로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사실상 거의 대부분의 가상자산 거래는 오프체인, 즉 거래소를 중심으로 또는 거래소나 이제 플랫폼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현실적인 의미가 좀 많이 퇴색이 되어 있습니다. 거래소나 아니면 플랫폼과 관계, 그러니까 고객과 거래소, 고객과 플랫폼의 관계에 관해서는 우리 판례는 채권적인 관계라고 일단 보고 있습니다. 그거는 어느 정도 사실 이미 정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원칙은 이제 거기에 관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정말 블록체인 위에서만 이루어지는 거래소를 배제한 것에 관해서만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저는 의문입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환치권을 인정했다라는 점에서는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언적인 규정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실천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가가 문제가 되고요. 사실은 그 이제 뒤에 판사님들이 제가 섭외를 했습니다. 판사님들 제가 섭외를 해가지고 이 자리에 모셨는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강제 집행 절차라던가 파산 시의 절차에 관해서 가장 이제 대한민국에서 가장 그 부분을 전담하고 계시는 판사님 두 분이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일선 실무에서는 사실 여기에 관해서 굉장히 그 업무가 실제로 발생하고 있고 관심이 주목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관해서는 이제 규정을 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이제 생각할 필요가 있고요. 이 원칙은 선언적인 차원에서는 의미가 있지만 이제 우리나라에서 2단계 입법을 할 때 이 원칙과 같은 것을 어느 정도 반영할 것인지는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굳이 이렇게 선언적인 규정을 두는 것이 괜히 그야말로 법전만 두꺼워지게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들고요. 오히려 이 강제 집행이나 파산 같은 구체적인 절차적인 거를 조금 중심으로 해서 논의를 전개하는 것이 훨씬 더 실용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물권이라고 본다고 해서 강제 집행이 더 쉬워지는 것도 아니고, 채권이라고 하면 강제 집행이 불가능해지거나 하는 것도 전혀 사실은 아닙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거래소가 개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들께서 굉장히 사실은 이런 절차에 협조적이시기 때문에 어떤 방향으로든 정책이 결정돼서 절차법이 정비만 된다면 강제 집행에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사업자들이 고객이 예탁한 것과 동일한 수량과 종류의 가상자산을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뭐 환치권을 인정하든 어떻게 하든 그 절차법만 정비가 되면 사실 수월하게 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온체인 거래에 관해서는 아무리 절차법이 정비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 채무자가 자기가 비트코인에 투자했다는 사실 자체를 숨길 수가 있죠. 그러니까 거래소를 통해서 투자를 하고 있으면 숨길 수가 없습니다. 실명 확인해가지고 국내 거래소의 경우에 실명 확인해서 하기 때문에 법원이 만약에 재산 명시 같은 것을 받아준다면 그걸 다 보여줘야 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 온체인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이 사람이 현재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부터 사실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온체인 거래에 관해서는 법적 성질론을 아무리 따져본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집행이 어렵다. 그리고 그걸 인정하고 그 다음 단계로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프체인 거래에 있어서는 법적 성질론을 따질 수도 있는데 법적 성질론과 상관없이 절차법만 정비한다면 좀 더 수월하게 이 강제집행이나 파산 시의 처리 같은 것을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너무 법적 성질론에 연연할 필요는 없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민법 교수들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 같기도 한데요. 안타까운 것은 앞에서는 이제 상법 쪽 얘기를 드렸는데 그쪽에서의 논의는 상당히 발전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상자산 사업자라는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에 대한 규제론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시장이 그런 식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데 이 민법 쪽에서는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 생각보다 이 실제로 가상자산이 거래되는 현실이라던가 기술적인 백업에 관한 지식이 굉장히 낮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탁상공론이 많이 일어난다. 업계 현실이나 가상자산의 실제와는 다른 논의들이 사실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를 통해서 사실은 엔지니어 이것을 이제 설계하고 이걸 기술적으로 그러니까 가상자산에 대한 민사집행 절차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기술적으로 그걸 어떻게 구현할까는 결국 엔지니어의 힘을 빌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업계의 관심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를 통해서 조금 여러분들과도 이런 민법적인 시각을 공유하고 또 저희 민법 쪽에서도 여러분들로부터 현실적인 조언 내지 어떤 지적 이런 것이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래서 이것으로 저의 발제는 일단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어려운 얘기를 쉽게 풀어주신 신지혜 교수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바로 이어서 마지막 토론 진행하겠습니다. 토론회는 앞서 발표를 진행해주신 신지혜 교수님, 그리고 광주지방법원 강지성 판사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고유강 교수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상준 교수님, 그리고 서울회생법원 황상민 판사님께서 함께 의견 나눠주시겠습니다. 네, 모두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교수님 발표 잘 들었고요. 이 판사님들과 이 교수님들 마지막까지 기다리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자리가 마련이 안 됐었죠. 이제부터 말씀하시면 됩니다. 네, 말씀해 주세요. 네, 양기성 저부터 할까요? 판사님. 네. 네, 우리 신재 교수님께서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당히 이 유니드로 법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왜냐하면 이 배타적으로 지배 가능한 전자기록이라는 개념을 도입했거든요. 그래서 Controllable Electronic Record라고 하는 이 CER이라는 이 개념이 하나의 재산권의 객체로 가상자산을 인식할 수 있는 중요한 개념이 되는 겁니다. 점유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대해서 이 점유라는 개념이 우리 유체 동산, 유체물에 대해서 쓰는 거거든요. 내가 이 사실상의 지배력을 미치고 있다. 그리고 이 점유라는 개념을 가지고 담보권 설정자의 우선순위라던가 공시 방법이라던가 아니면 실제로 점유하는 사람이 그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는 추정력이 발생한다던가 점유하는 사람은 적법한 점유라고 추정된다거나 점유를 통해서 취득시효라든지 여러 가지 민법에서 이 점유를 가지고 법률 요건을 삼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지배라는 개념이 민법상 점유의 개념을 가져와서 그냥 단순하게 내 컴퓨터에 저장되는 한글 파일하고 가상자산하고 뭐가 다른 거냐? 내가 배타적으로 다른 사람이 이걸 접근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그런 권능이 있으면 이거는 재산권의 객체로 삼을 수 있는 전자기록이라고 선언한 겁니다. 배타적이라고 한 건 뭐냐? 가상자산을 내가 꿀꺽 먹어버려서 아니 잊어버리면 없는 자산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가상자산을 나만 가지고 있으면 하드카피를 하더라도 이 기록은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컴퓨터에 있는 워드 파일은 하드카피 해버리면 여러 가지로 복제가 가능하고 처분할 수도 있고 변경할 수도 있지만 이 배타적인 지배 가능성, 이 컨트롤이라는 개념은 그래서 이거를 하나의 물건은 아니지만 물건에 유사한 자산으로 인식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개념이다 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실상 대부분의 거래는 오프체인 거래를 통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이 기존 실효성이 없다고 말씀하시지만 거래소를 통해서 일어나는 그 거래들이 거래소 장부에만 남아있고 실제로는 블록체인에 그 주소 변경이 일어나지 않는 오프체인 거래도 있겠죠. 그렇지만 가상자산 거래소마다 제공하는 그 개인형 월렛, 이 개인 지갑에 따라서는 정기적으로 지갑 주소를 변경하고 그에 따라서 계속 온체인 거래를 발생시키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것은 거래소와 나와의 어떤 채권적인 관계가 아니고 내가 거래소에 내 돈을 맡겨놨다는 내가 소유자라는 그 법률적인 효과를 발생시키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 드로어 원칙에서 만든 하나의 도입한 개념 중에 컨트롤 말씀하신 지배라는 개념 말고 메인테인이라는 개념도 도입했습니다. 이 메인테인이라는 개념은 커스토디안, 그러니까 위탁받은 사람, 수탁자가 커스토디안이 되면 그 가상자산 소유자는 그 가상자산을 메인테인함으로써 소유권을 유지할 수 있는 중요한 개념이 되는 겁니다. 민법상으로는 이게 간접 점유 또 직접 점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직접 점유는 사실상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고 간접 점유는 가령 내가 임대인이다 하면 임차인을 통해서 내가 우리 집을 간접 점유하고 있다고 그런 상태라고 법률적으로 말할 수 있게 됐지만 직접 점유자가 임차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건물이 내 소유인 것은 내가 간접 점유자 또는 이 원칙에서 말하는 메인테인을 내가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게 컨트롤을 아주 직접적인 사실적인 개념으로 적용하지만 메인테인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점유 매개 관계라고 하거든요. 민법에서는 그 점유 매개 관계를 법률적으로 인정해 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상자산에 대해서 하나의 동산처럼 정말 다룰 수 있게 하는 중요한 개념을 여기서 도입해줬다라고 할 수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래소를 통해서도 담보권 설정을 많이 하고 있고 이 거래들이 온체인 거래로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거래소에 대해서도 굉장히
유효한 개념이다. 게다가 이 개념은 사실 그 컨트롤이라는 그 개념이 가상자산뿐만 아니고 가상자산의 화체된 권리에 대해서도 작동하기 때문에 중요한 개념이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미국 통일사법상법조 UCC에서는 이 가상자산, 지배 가능한 전자기록과 지배 가능한 전자기록에서 발생한 권리를 분리해서 인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스마트 계약을 담은 가상자산이 있다고 합시다. 몇 월 며칠 날 내가 비트코인 얼마를 그날이 되면 바로 그 수량에 따라서 자동으로 집행이 되도록 하는 스마트 계약 코드가 그 가상자산에 있을 경우에 그 전자 기록과 그 전자 기록에서 탑재된 스마트 계약에서 파생된 권리는 채권입니다. 채권. 어떤 사람이 그 가상자산을 가진 사람한테 특정 날짜가 되면 얼마를 주기로 하는 권리는 채권이죠. 그런데 이 채권을 물화시켜 놓은 겁니다. 우리가 유통증권에서 많이 얘기하는 어음, 수표, 창고증권 이런 것들은 그 증권을 넘기면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물건 자체가 소유권이 이전되는 효과가 있듯이 이 가상자산이 스마트 계약을 담고 있고 거기서 발생하는 어떤 채권 채무 관계가 거기에 우리가 법적으로 표창되어 있다 또는 물화되어 있다, 체화되어 있다고 할 경우에는 보이지 않는 채권이라는 권리가 하나의 눈에 보이는 하나의 종이 조각, 어음이거나 수표라고 하는 이 종이 조각에 따라서 계속 전전 양도될 수 있는 유통성을 발휘하게 되거든요. 물건처럼. 그런데 이 점유라는 개념, 컨트롤이라고 하는 개념을 통해서 선의취득이라던가 담보권 설정은 그 가상자산 자체에 대해서 선의취득한다, 가상자산 자체를 담보권 설정한다를 넘어서 그 가상자산이 탑재하고 있는 채권에 대해서도 담보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상자산 자체, 지배 가능한 전자기록과 거기에 탑재된 권리를 분리시켜 인식하고 점유하는 사람이 그 권리도 같이 그 권리에 대해서도 같이 점유한다. 이렇게 보면 민법에 있는 여러 가지 조항들을 아주 유사한 구조로 그대로 들여올 수 있는 좋은 기초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중요성이 충분히 있다. 다만 유니드로어 원칙에서는 이 가상자산과 가상자산에서 파생된 권리, 스마트 계약을 통해서 나타나는 채권 관계의 권리는 거기까지는 나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뭐 입법 과정에서든 마련 과정에서 각 나라 입법안들 태도가 워낙 다르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못했지만 어쨌든 베이스를 마련하는 것으로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하나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거래소를 통해서 보관되어 있는 것은 거래소 이용 계약을 통해서 대부분 기존 법리와 판례로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게임머니를 게임 회사가 게임 크레딧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과 가상자산을 내가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해서 가지고 있는 것이 어떻게 다른가? 여기에 굉장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해서 내가 보유하고 있는 가상자산은 다른 가상자산 거래소로 옮겨달라고 온체인 거래를 해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거래소에 내가 그 게임을 하면서 얻은 취득한 자산은 그 게임 플랫폼에서 그 게임 플랫폼과 내가 체결한 채권 관계 어떤 특정한 그 게임 플랫폼에 대해서만 내가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지 그 게임 머니를 내가 다른 곳에 가져간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뭘 사먹는다거나 한 거는 아마 그 게임 플랫폼과 어떤 위탁 계약을 체결한 어떤 몇몇의 사업자들하고만 가능한 일일 겁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그 가상자산이 아니라도 이 물건 자체가 내 것이기 때문에 이 대세적인 효과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 대해서만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고 이 세상에 대해서 이 물건이 내 거라고 주장할 수 있는 물권 유사의 권리를 창설한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법원도 우리 대법원까지는 가진 않았지만 우리 기존 판례 중에 이걸 유상임치 유사의 계약이다. 비전형 계약이지만 유상임치의 계약, 비전형 계약이다라고 말한 것이 단순히 채권 관계가 아니고 내 물건을 저 사람한테 맡겨놨다는 겁니다. 내 물건인데 소유는 내가 하고 있는데 거래소에 맡겨놓는다는 겁니다. 게임머니는 소유가 내 게 아닙니다. 그냥 거래소에 대해서 내가 채권적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것뿐이지 상대적인 권리지만 이거는 내 건데 거래소가 위탁받아서 보관할 수 있는 것일 뿐이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책적 판단의 결과라기보다는 당연한 기결로 담보권에 있어서 환치권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하나의 굳이 아까 이 범위를 너무 넓게 규정했다고 말씀하시기도 하셨는데 블록체인 기술, 분산원장 기술을 사용하지 않는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포섭하기 위해서 이렇게 범위를 넓게 규정했다 이 원칙이
그럴 필요가 있었냐, 너무 앞서 나간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해야지 굳이 블록체인이 아니라도 내가 다른 사람이 내 것을 이용하지 않겠고 내가 유일하게 배타적으로 점유하는 동안은 다른 사람이 건드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디지털 자산에 대해서 소유권 유사의 물건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한 담보 거래가 가능해진다는 점에서 좋은 기초를 열었다. 그리고 우리도 이런 태도를 가지고 반영을 해서 입법하는 태도를 가지고 나가야 되겠다. 그런 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법원의 입장 이제 판례를 살펴보면 이 유상 임치로 파악했다는 것은 가상 자산을 채권적인 권리로 파악했다는 것이 아니고 소유권 유사였던 직접적인 배타적인 지배권을 가지고 있대 거래소는 다만 그걸 위탁받아서 보관하고 있을 뿐이다. 은행 같은 거다. 다만 임치의 종류가 소비 임치, 그러니까 보관하고 있는 사람이 막 소비했다가 나중에 돌려서 반환할 수 있는 특정한 그런 임치도 있는데 그걸 이제 은행이 하는 일인데 가상자산 특히 NFT 같은 경우에는 그런 종류의 소비 임치로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NFT는 아주 특정된 자산이고 종류물이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파악할 수 있지는 않지만 기본적으로는 거래소가 지배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메인테인이라는 점유 매개 관계를 기초로 소유권을 여전히 주장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한 원칙이다. 이렇게 해서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강지성 판사님이 저 멀리 해남에서 오셨습니다. 오래 기다리셔서 오래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다음 고유강 교수님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네, 먼저 이렇게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신재 교수님의 이렇게 발표를 많이 들었는데 평소에는 항상 그 법조인들에게 블록체인 기술을 이렇게 쉽게 설명해 주시는데 오늘은 또 반대로 이렇게 업계분들한테 법적인 내용을 또 쉽게 설명해 주셔가지고 저도 다시 이제 기초부터 생각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크게 토론자로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비밀키, 이제 지배 요소로서의 비밀키에 관한 것이고 두 번째가 결국 이제 법적 성질을 과연 정말 정의할 필요가 없는 것인가 이제 두 가지 테마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통상 우리가 비유할 때 이제 은행 계좌와 이제 비교를 해보면 이제 공개 키를 계좌번호 그리고 비밀 키를 이제 그 계좌 비밀번호에 대응한다고 설명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은행 계좌 비밀번호는 이제 쉽게 변경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에 비해서 이제 적어도 이제 비밀 키는 변경이 기술적으로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죠. 근데 이제 이 유니드라 원칙에 따르면 가상 자산에 대한 이제 지배가 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이제 강력한 증거 중 하나가 이제 비밀키를 가지고 있느냐의 여부에 있는데 이제 발표자께서 잘 이제 지적을 하신 대로 이제 특히 담보 거래에 관해서 담보권자가 이제 다른 특히 담보권자에 비해서 우선순위를 확실하게 갖추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제 그 가상 자산에 대해서 지배를 확보해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이미 기존의 담보를 이제 제공하려 하는 이제 설정자, 즉 채무자의 이제 계좌에 대한 비밀키를 같이 공유하는 방식을 통해서 혹시라도 지배를 확보하면 그럼 사실 채무자가 언제든지 비밀키를 알고 있는 상태니까 출금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담보권 자체가 되게 이제 약화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그런 거보다는 이제 현실의 담보권 설정은 이제 담보권자가 가지고 있는 다른 계좌로 이제 가상 자산을 이제 전송해서 보관시키는 방식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대로 이제 가상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채무자가 있을 때 그 채무자가 이제 무자락이 빠지거나 해가지고 그 채무자를 상대로 다른 채권자들이 강제 집행을 들어가고자 하는 그런 상황을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제 결국 뒤에서도 말하겠지만 이게 물권인지 채권인지에 대해서 그 구별이 왜 실익이 있냐면 결국 이제 집행하는 집행기관 입장에서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강제 집행할 것인가를 이제 또 가르는 어떻게 보면 첫 단추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또 넘어서 실제로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강제할 수 있느냐 잘 생각해 보면 결국 이제 초기에 블록체인 기술이 이제 도입이 되고 비트코인이 이제 논의됐던 한 5, 6년 전 그때만 해도 이제 법조 실무에서도 아직 이제 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잘 몰랐던 시절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냥 이제 채무자한테 그 가지고 있는 이제 계좌의 온체인상 계좌의 이제 비밀키를 집행관에게 알려주게 하면 되지 않느냐 그런 식의 논의도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비밀키를 알려주게 되면 그 비밀키는 사실 노출이 돼서 그럼 더 이상 비밀이 아니죠. 그러면 이제 사실 집행 채권의 범위 자체가 실제 그 계좌에 있는 가상 자산의 잔고보다 훨씬 적을 수도 있는데 이미 비밀키가 노출되면 적어도 그 계좌는 사용이 쉽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아직도 실제로 집행을
어떤 식으로 효과적으로 할 것이냐, 채무자가 협조를 하지 않으면, 비밀기 공개 협조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특히 이제 온체인 상에 있는 가상 자산의 강제 집행은 제가 보기에도 좀 쉽지 않은 것 같은데, 혹시 이거에 대해서 발표자께서 또 다른 또 이제 법을 좀 개정해서라도 다른 제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법적 성질론 관해서 이제 꼭 물권인지 채권인지 구별해야 되냐 이제 의문을 물론 제기하셨습니다. 그 고민에는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물권, 특히 이제 아까 강 판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누구에든 주장할 수 있는 권리, 물권으로 하기에는 어쨌든 민법상의 이제 물권은 이제 물권 법정주의라 해서 이제 그 내용이나 종류에 대해서 법으로 한정을 짓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는 가상 자산은 애초에 이게 물권의 객체가 되는 이제 그런 성질의 재산이 맞는가에 대해서도 아직 학계에서는 이제 논의가 분분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기존 법제와 좀 충돌 가능성이 큽니다. 그에 비해 채권으로 또 규율하기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가상 자산, 뭐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암호화폐라는 그 용어에서도 알 수 있듯이 단순한 채권보다는 조금 더 이제 유통성 있는 금전으로 파악하고 있는 게 또 거래 현실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성질을 이제 결정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기보다 그냥 당장의 한 문제 한 문제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해결할 것인지를 이제 규율하는 게 더 실용적인 방안인 건 맞습니다. 다만 이제 성질을 좀 힘들게라도 규율해야 되는 그런 뭐 실익이라고 하면 먼저 아까 잠깐 언급했던 이제 강제 집행 절차에서 실제로 아직 이제 절차가 제대로 마련되기 전까지 그러니까 지금 당장 실무에서 어떻게 돌릴 것인가와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 이게 물권처럼 집행을 해야 되는지, 물권이 원래는 예를 들어서 뭐 부동산이면 저당권 실행하면 경매에 붙이잖아요. 뭐 그렇게 할 것인지, 아니면 채권 같은 경우에는 우리 같으면 이제 계좌에 있는 거를 이제 압류하죠. 뭐 그런 압류해서 뭐 전부하든지 추심 명령 받든지 그런 식으로 할 것인지 등등, 아니면 또 다른 환가 절차를 거칠 것인지, 즉 당장의 현실에서 조금 더 구체적인 이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려면 어느 정도 이제 물권, 채권 둘 중에 양분하지 않더라도 뭐에 더 가까운지는 적어도 어느 정도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냐는 것이 이제 저의 뭐 문제 의식이었고요. 또 뭐 그 외에도 실제로는 이제 뭐 실제로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지는 않겠지만 특히 이제 아직은 뭐 사인 간 직접 이제 온체인 거래가 많지는 않지만 만약에 사인 간 이렇게 계약으로 이제 가상 자산을 거래했다고 가정을 해보면, 근데 그 가상 이제 자산을 거래하기로 한 그 계약에 뭐 사기, 착오 같은 이제 의사 표시에 이제 하자라고 합니다. 그런 게 개입돼 가지고 계약이 취소되거나 이제 대금을 안 줘가지고 해제된 경우, 그런 경우 이제 결국 그 가상 자산에 있는 그 가상 자산에 대한 그 권리는 다시 이제 자동적으로 복귀하는 것인지 아닌지, 그게 또 이제 이게 물권인지 채권인지 다 또 뭐 달리 할 수 있거든요. 즉 우리가 물권 채권의 이제 구별이 물론 이제 처음 시장이 이론적인 거긴 하지만 도그마틱적이지만 적어도 이제 그 준별을 토대로 해서 사실 많은 법률적인 규율이 이미 지금 많이 시행되고 있고 우리 이제 법 이제 질서 내에 자리 잡고 있는데, 결국 이제 특정한 규율 체계를 취하게 되면, 고유의 규율 체계를 취하게 되면 그 하나하나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결국 그때 맞는 답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기존에 우리가 이제 잘 정비해 놨던 이 제도들을 좀 활용하기에 좀 어려운 그런 난관도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 김상준 교수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굉장히 그 의미 있는 자리에 이렇게 같이 자리할 수 있게 해서 굉장히 그 개인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일단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 제 나름대로 일단 이 자리가 특히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제 개인적으로는 18, 19세기가 물건 중심으로 법이 만들어졌다고 한다면 대략 뭐 100여 년 전부터 이른바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이 일단 사회 자체의 어떤 모토가 되었고, 아마 그 지금부터 또는 이미 시작된 이제 이분부터가 그 디지털 자산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사회의 어떤 자산의 중축을 이룰 수 있을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의미 있는 어떤 산업적, 사업적 그리고 법적 측면에 일단 논의가 되어서 특히 그런 마음으로 일단 임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그 신지혜 교수님하고 뭐 개인적으로도 스터디 같은 거를 하고 있어서 뭐 고유건 교수님 마찬가지긴 합니다만 이제 이런 문제를 먼저 사전에 미리 공부할 수 있고 그 결과에 따른 그 고민을 여러분들이랑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조금은 편하게 말씀을 드려보면 저 같은 경우에 법을 전공하는 사람이니까 가상자산과 관련되는 사업적인 얘기라든가 그다음에 컴퓨터 관련되는 얘기가 약간 어려울 수 있고 친숙
친숙하지 않는 거에 반대로 아마 지금 아마 말씀이 되었던 법적인 어떤 논의들이 어떻게 보면 대충은 알겠지만 정확하게 이해되지 않으실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서로 공유하는 또는 이제 전문가끼리 이런 자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렇게 들었었을 때는 먼저 말씀하셨던 강 판사님의 경우는 이 법제 전반에 대해서 조목조목 짚어주셔서 일단 그렇게 이해가 되고, 그다음에 바로 그 고유관 교수님은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비밀키에 관련되어 있는 현실적인 문제인 강제 집행 그리고 법적 성질, 뭐 이른바 뭐 물권 채권 익숙하지는 않으시겠지만 이제 그런 논의들을 하셔서 차라리 이제 그 논의는 일단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제가 이제 준비했었던 자료는 따로 없는 것 같아서 일단 그냥 말씀으로 계속 드려보면, 사실 여러 논점을 이 자리에서 공유할까 생각을 했다가 제가 7월인가 6월인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막 이렇게 시행되면서 한 언론에서 봤었던 굉장히 제가 봤을 때는 이해할 수 없는, 즉 가상자산 거래소가 파산했을 때 이 고객이 갖고 있는 가상자산에 대해서 아까 전문적으로 말씀하셨던 이 고객의 입장에서 그게 내 재산이니까 나한테 다시 돌려달라라고 하는 환치가 가능한가 아닌가라는 법적 논의가 적어도 정비되어 있지 않아서 굉장히 불안하다라는 어떤 그 신문의 짤막한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걸 보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고, 아까 그러니까 운이 들어와도 그런 걸 가지고 얘기했겠지만, 다른 한편 법 이론적으로 과연 왜 환치가 안 돼야 된다고 하는 건가라는 개인적인 의문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 지금 이제 그 아까 신지혜 교수님은 이른바 온라인에서 이루어진 그 채굴의 어떤 원시 취득을, 그러니까 법은 원시 취득이라고 합니다. 채굴을 중심으로 해서 취득하는 것을 얘기한다면, 저는 아까 이제 신지혜 교수님이 마지막에 약간 말씀하셨던 이른바 오프라인은 어떻게 보면 여기서 많이 하시는 것처럼 고객이 거래소를 통해서 거래소의 중개에 따라 가상자산을 취득하거나 매매하거나 이런 경우들에서 발생하는 아까 고객의 지위, 특히 뭐 여러 가지 논점보다는 현실적으로 제일 중요한 게 강제 집행과 파산일 테니까, 아마 강제 집행은 뭐 법원에 계시는 분들이 저보다 더 잘 아실 테니까 해주시면, 오히려 저는 논의 자체를 아까 말씀을 드렸던 거래소가 파산했을 때 고객의 자산에 대한 지위를 환치 돌려받을 수 있나 없나 하는 것들을 일단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두 가지의 대립되는 측면에서 시작이 되는데, 어떻게 보면 거래소가 고객의 돈을 가지고 이 해당되는 가상자산을 취득할 테니까 경제적 실질적으로는 고객의 것이 되지만, 아까 컨트롤이라든가 비밀키를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거의 보관 형태는 거래소의 비밀키에 의해서 관련이 되니까, 아까 말씀했던 컨트롤의 지배라고 하는 거는 저쪽 거래소에 놓여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이 고객의 건데, 이른바 컨트롤 비밀키 그리고 그거에 따라 법적인 권한을 따진다면 거래소가 갖고 있는 것처럼 약간 이중적인 갈등적인 상황에서 이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와 관련된 어떤 그 학설, 아까 뭐 여러분들 입장에서 왜 학설이 대립되는가 그렇겠지만, 그런 이중적인 지위가 있다 보니까 아까 뭐 강 판사님도 그런 입장에 가깝게 말씀하셨지만, 어떤 입장은 그거를 고객의 물건처럼 취급하려고 하는 입장도 있고, 창고에 물건을 보관하는 것처럼, 다른 하나의 입장은 아까 그 계약이라는 말씀을 강조를 많이 했을 텐데, 고객이 일단은 자기가 거래를 해서 거래소한테 당연히 자산은 돌려받을 수 있을 텐데, 이게 두 사람 사이의 계약으로만 인정이 되는 거고, 계약은 남도 그런 계약을 갖고 있으니까 고객의 지위가 다른 사람들하고 동등한 지위에 불과하니까 내 재산이라고 돌려달라고 전적으로 돌려달라고 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과 그 지위를 쉐어 나눠야 된다라고 하는 지위가 일단 그 이중적으로 갈등에서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와 관련돼서 이제 법에서는 이제 그런 어떤 방법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까 신지혜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론적인 추상적인 논의에 접근해서 문제를 접근하는 방식도 있고, 그게 어떻게 보면 서로 입장이 다르면 답이 잘 안 나오니까 남의 나라 법을 찾아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뭐 여기서는 굳이 제가 뭐 미국이나 아시는 분들이 꽤 많을 테니까 미국이나 이런 것들은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을 거고, 그리고 뭐 법 자체를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릴 상황은 아닌 것 같아서 2020년에 스위스의 경우는 법을 만들어서 방금 이와 같은 경우 거래소가 파산했을 때 고객은 일정한 요건 하에서, 언제나는 아니고요, 일정한 요건 하에서 자기의 자산을 자산이라고 하면서 반환받을 수 있고, 그 전제가 우리나라와 같으면 아까 커스터디 많이 나왔던 것처럼 이 거래소가 고객의 자산을 개별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것 외에, 아마 우리나라 거래소 형태는 개별적으로 보관하지 않고 혼장으로 보관하겠죠. 모아서. 이런 경우도
지분에 해당되는 거, 고객이 지분을 가질 테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환치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뒀고, 아마 이제 스위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금융의 강국이니까 뭐 고객 친화적인 측면이라고 한다면 법을 하는, 뭐 저는 그렇습니다. 저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약간 중립적이라고 볼 수 있는 예를 든다면 독일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어 있나가 궁금하고, 독일도 2023년입니다. 2023년 뭐 용어까지 말할 필요는 없겠고 그 일정한 법에서 방금 제가 이해를 전달해 드렸던 스위스와 동일한 형태로 고객의 그러니까 환치라고 하는 게 돌려받는다는 거니까요. 그와 같은 지위를 인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제 이 일본도 조금은 다른 법제긴 하지만 유사한 결과, 뭐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런 결과를 갖고 가고 있다는 거. 정리해 본다면 외국법의 경향들이 적어도 뭐 미국이라고 알려져 있는 경우 외에 우리하고 법에 있어서는 친화적이라고 볼 수 있는 유럽의 몇 나라에서도 이런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상황에서 고객의 어떻게 보면 재산적인 지위를 보장할 수 있는, 그걸 뭐 물권이라고 표현을 하든 뭐라고 하든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지위를 인정하고 있다는 거고, 이제 아마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는 아직은 법은 없으니까 이른바 해석이라고 저희들은 얘기하고요. 현행법의 적용이니까 그런 걸로 얘기가 돼서 아까 신지혜 교수님이 다툼이 있을 것 같다. 충분히 그럴 수 있겠죠. 아까 말씀드린 이중적인 상황에 따라 이제 거기서는 견해 다툼이 있겠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이런 어떤 입법도 있고 이른바 고객의 거를, 그러니까 고객의 것을 이 거래소가 맡아주고 있는 거니까 아까 그 강 판사님도 말씀하셨던, 그러니까 좀 설명이 더 들어가야 되겠지만 이른바 신탁적으로 보관하고 있다라는 법리가 충분히 적용될 수 있다는 게 뭐 하여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몇몇 분들도 뭐 같은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물론 반대 견해 있고요. 일단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이제 앞으로의 뭐 판례라든가 학설의 논의들도 발전이 돼야 되겠지만 당연히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는 거래 질서의 안전, 그다음에 내 지위가 어떤 건지에 대한 명확화, 마침 오늘 보니까 예금보호법도 지금 1억으로 뭐 상항한다라는 그런 논의들도 진취적으로 적용이 되고 있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도 적어도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범죄가 2단계 입법 추진에 이미 예정되어 있다고 한다면 적어도 몇몇 부분들 중에 방금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입법의 대상이 되는 게 바람직하겠다라는 생각과, 마지막으로 좀 얘기가 길어지긴 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인공지능법 제정 논의가 굉장히 많죠. 근데 사업자분들은 어떻게 보면 이거에 대한 규제의 측면에 대한 불안성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없는 룰에 따라 불확실성보다는 적어도 명확한 룰을 만들고 있다면 거기에 따라 안정적인 어떤 운영, 그리고 그거의 어떤 고객의 지위에 대한 보장,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법이 해야만 할 그런 역할인 거고, 그런 부분들이 어떤 기회가 되면 같이 일단 다시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좀 길어서 죄송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네, 황성민 판사님 가장 마지막에 말씀하셨는데요. 가나다 쓰니까 아시죠? 네, 오늘 이 토론 자리에 섭외를 해주신 그 신재 교수님께서 왜 저를 이 자리에 초대했을까 좀 생각해봤는데, 앞서 이제 제 1세션에서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관이라든지 법원에서 좀 현실을 알아라 이런 취지로 저를 초대하지 않나 좀 이런 생각도 좀 든 것 같습니다. 3세션에서 법적 성격에 대해서 이렇게 논의를 하고 있는데, 이 법적 성격에 대해서 이제 저희 법원에서 초기에 이런 고민을 좀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블록체인 초기에 이제 라이트코인에 대한 이제 법적 분쟁이 발생해서 법원에 들어왔을 때 주문을 이거를 가상화폐 이거 돈인가 싶어서 지급하라고 주문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거 물건인가 해서 인도하라고 주문해야 되는 건지 이런 고민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초창기에는 하급심 판례가 이것을 지급하라는 주문 형태로 나갔고 그것이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되면서 확정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실은 아마 대부분 인도하라는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교수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가상자산 자체를 이런 물건으로 해석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도하라 주문 이게 적정한가라는 여전히 고민은 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법적 성격의 불확실성 때문입니다. 이런 법적 성격을 언급한 이유는 이렇게 가상자산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제 실질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기 위해서 이제 성격을 논의하는 데 실익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도 이 자리에서 와서 이제 도산 즉 파산과 관련된 부분을 조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교수님께서 발표하셨던 디지털 자산 및 사법에 관한 윤희들의 원칙의 주요 쟁점에 대한 소개와 이에 대한 비판적 평가를 해주셨는데요. 그런 비판적 평가에 대해서는 저는 다른 특별한 의견은 없고
법적 성격에 대한 어떤 논의에 큰 의미를 두기보다는 오프체인 방식으로 거래되는 현행 실무를 중심으로 적합한 제도 마련에 힘을 쓰자는 부분에 크게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온 김에 제가 가상자산의 어떤 파산과 관련된 저희 법원이라든지 실무에서 고민된 내용을 조금 말씀을 드려보고 갈까 싶습니다. 먼저 가상자산 이용자, 이제 이용을 하는 클라이언트 고객의 파산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파산 선고가 이루어지면 채무자가 파산 선고 당시 가진 모든 재산과 파산 선고 전에 생긴 원인으로 장래 행사할 수 있는 청구권은 모두 파산재단에 속하고 파산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한 권한은 파산관제인에게 속하게 됩니다. 하지만 가상자산의 경우에는 다른 자산과 달리 등기나 등록을 하는 공시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채무자가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협조하지 않으면 파산관제인이 파산 선고 이후에도 가상자산에 대한 관리 처분권을 행사한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것은 가상자산 이용자가 온체인 방식으로 가상자산을 거래했는지 아니면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해 오프체인 방식으로 거래했는지와 대한 어떤 구분 없이도 모두 발생을 하게 됩니다. 채무자가 파산 절차에서 자산의 가상자산 거래 및 보유 현황을 밝히지 않거나 거래 내역을 통해 가상자산을 보유한 것이 밝혀지더라도 채무자가 파산관제인에게 자신의 비밀키를 제공하지 않거나 거래소 계정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는 등으로 계정 접근에 협조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상자산 이용자의 파산은 가상자산 이용자에 대한 다른 채권자의 강제 집행과는 달리 가상자산 이용자가 파산 선고 당시 보유한 재산에 대한 관리 처분권을 파산관제인이 그대로 이전받아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강제 집행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관리 처분권을 어떻게 행사하는지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가상자산 이용자가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해 오프체인 방식으로 거래한 경우를 전제로 한 가상자산에 대한 조사와 한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가이드북을 22년도에 마련한 바가 있습니다. 이 가이드북을 살펴보면 파산관제인이 가상자산 거래소에 채무자의 가상자산을 조회하고 관리 처분권 행사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출금 정지라든지 그리고 파산관제인의 계정 생성 등에 대한 업무 협조를 요청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하나 많은 관심을 가지실 부분이 가상자산 보관기간의 파산 부분입니다. 한국에서는 작년에 고객이 예치한 가상자산을 이용해 수익을 발생시켜 고객에게 가상자산으로 이자를 지급하는 가상자산 예치 및 운용 사업을 영위하던 하루인베스트와 그리고 델리오라는 회사가 고객들에 대하여 가상자산 출금 정지 조치를 취한 사건이 발생하였고 현재까지 사업이 중단된 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객들이 하루인베스트 관계회사와 그리고 델리오를 상대로 지금 법인 파산 절차를 신청했고 법원이 지금 현재 파산 선고 여부를 심리 중에 있습니다. 향후 만약에 위 사건에 대해서 파산 선고가 내려진다고 가정하고 말씀을 드리면 아까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신 유니드로아 원칙에 따르면 델리오와 하루인베스트는 고객이 예치한 가상자산에 관해서 보관 기간으로서 지위에 있는지 아니면 그냥 단순히 이런 계약 내용에 따라서 가상자산이 가상자산 거래소의 고객이 아닌 다른 채권자에도 배당될 수 있는 지위에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해당 사건에서는 그 보관 기간으로 보는 해당하는 거래소가 거래 약관을 개정해서 손실에 대한 책임을 고객이 부담하도록 하는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이에 대한 법적 판단도 아마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만약에 보관 기간으로서의 지위가 인정된다면 델리오와 하루인베스트가 고객을 위하여 예치한 가상 자산은 채권자들에게 배당할 수 있는 파산 재단에 속하지 않게 됩니다. 다만 고객들이 위 회사에 예치한 가상 자산에 관해서 자신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사할 수 있지는 조금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델리와 그리고 하루인베스트가 가상자산 예치 및 운용 사업을 할 당시에는 가상자산 사업자가 가상자산 이용자 즉 고객으로부터 위탁받은 가상자산의 자산을
자신의 자산과 분리해서 보관하거나 또 위탁받은 재산, 가상자산과 동일한 종류의 그런 가상자산을 실질적으로 보유하는 등의 국내 법제가 없었습니다. 또한 위 회사는 그 고객으로부터 위탁받은 가상자산을 다른 투자업체를 통해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에 이전하였고 그 해외 가상자산 사업자가 파산 절차에 들어갔으며 중간에 이런 지배권이 전존 양도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해서 구체적으로 파산 절차가 진행되더라도 이 해외로 이전한 가상자산이 회수될 수 있을지도 좀 불투명한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에 보관 기간에 가상자산이 좀 일부 남아 있거나 회수 가능성이 있음을 전제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고객과 그리고 보관 기간의 거래에 대한 법적 성격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무에서는 유상 임치 계약과 비슷한 비전형 계약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고객이 보관 기간을 상대로 갖는 재산적 권리는 가상자산 이전 청구권이라는 채권적 청구권으로 본다는 말씀입니다.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위 사건에서 재판부와 아마 파산 간지인은 보관 기간에 보유한 가상재산에 대하여 이것이 파산 재단을 구성하지 않는다고 보고 고객들에게 환치권을 인정해야 줘야 할 것인지 아니면 고객들은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채권적 청구권을 가진 것에 불과하므로 일단 가상자산이 파산 재단을 구성한다 보고 이를 환가해서 고객들에게 배당할 것인지 만약 그거를 환가해서 배당하는 경우에 이러한 고객들의 채권을 재단 채권에 준해서 다른 채권보다 우선해서 변제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고객들 외에 다른 채권자들과 동일하게 취급해서 배당을 해야 될 것인지를 아마 검토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앞서서 지난달에 한국법률가대회에서 이 유니드와 원칙의 제정에 관여하신 칸다 히데키 교수님의 발표를 듣고는 그런 유니드와 원칙이 국내 법적 실무를 확실성 있게 정립하는 데 매우 도움이 될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때 토론 이후에 우리 신재 교수님께서 이 현실을 좀 말씀해 주셔가지고 그런 비판을 받아들여서 유니드의 원칙의 어떤 국내 실무보다는 저희 법원이나 학계에서 열심히 이제 국내 거래자,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할 수 있는 실무를 마련하는 데 더 중점을 둬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 것 같습니다. 네, 황성민 판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사실 저를 비롯해서 아마 여기 남아 계신 많은 분들이 잠깐 정신이 안 들어옴에 다르고 갔다 오셨을 것 같아요. 나는 누구, 여긴 어디 싶었는데 제 얘기를 들으면서 궁금했던 것부터 질문을 드릴게요. 근본적인 질문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제대로 이해한 건지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가상자산의 법적 성격이 뭔가요? 교수님은 뭐 정의할 필요 없다라는 것 같고 아까 제가 얼핏 듣기 고유경 교수님은 그래도 필요하다라는 주장이신 것 같고 또 현장에 계신 황성민 판사님께서는 야 원래는 정의하려고 했는데 좀 얘기를 들어보니까 안 하는 게 맞을 것 같기도 하고 도대체 어떤 입장인 건가요? 네. 그 강진성 판사님 사실 토론이 저의 연구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었는데 이 부분을 연구하면서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민법에서 이 부분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계시긴 계시는데 굉장히 부정확한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막 말씀을 하셔서 온체인 거래에 관해서 얘기하는 것인가 해서 막 듣다 보면 갑자기 오프체인 거래를 얘기하시거나 이런 경우가 사실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사실은 글들이 많이 있긴 있지만 이게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제가 미국이나 아니면 일본 글들도 많이 찾아봤는데 생각보다 이것을 정확하게 정확한 전제 위에서 논의하고 있는 글이 사실은 매우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 판사님께서 굉장히 좋은 지적을 오늘 해주셨는데요. 이제 이게 그래서 물권이냐 채권이냐 이렇게 이제 나눠서 보는데 일단 지금까지의 논의 상황은 채권은 절대로 아니다라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거의 컨센서스가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채권이라고 하려면 상대방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제가 비트코인 예를 계속 들었는데 그냥 그러니까 거래소가 빠진 경우에 그냥 그 블록체인으로 온체인 거래를 하는 경우에 상대방으로 잡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권으로는 사실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게 사실은 물건밖에 없고 강 판사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것처럼 이 유니드와 원칙은 이걸 물권적인 것으로 구성할 수 있는 법적인 전제가 되는 아까 말씀하신 이걸 포제션이라고 하거든요. 점유라고 하는데 그것을
그 지배라는 개념을 통해서 법적으로 굉장히 쉽게 설명할 수 있는 아주 대전제를 마련해 줬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채권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사실은 물건으로 볼 수밖에는 없지만, 우리 법률상으로는 아까 고유관 교수님 잠깐 언급해 주셨지만 물권 법정주의라고 해서 물건은 법률에서 정하지 않으면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물권적인 것이라고 보면서 정말 근데 물건이다라고까지 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가 안 되셨어요? 정말 어려운데, 그래서 지금 판사님 잡으셨으니까 네. 요거 연결을 해서 같이 네, 답변 제가 주세요. 조금만 더 보태주면 네. 네. 판례 같은 거 들어주시면 안 되나요? 판례는 그 가상자산에 해킹이 발생했는데, 거래소 해킹 발생해서 이 거래소가 그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는데, 거래소가 이제 입력한 계좌로 이쪽 거래소로 보내주려고 할 때 그 주소를 확인하고 보내줘야 되는데 사용자가 입력한 주소 말고 다른 주소로 보냈어요. 은행 같은 경우에는 3단 확인을 거치거든요. 마지막 결제할 때까지 그 요청한 사람이 입력한 상대방 계좌가 맞는지를 3단 확인을 거치는데, 그걸 안 했기 때문에 거래소가 잘못했다고 하면서 손해배상을 명할 때 돈으로 줘야 되는지 아니면 가상자산으로 줘야 되는지가 문제가 된 사례가 있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돈으로 주면 변론 종결할 때 기준으로 손해배상을 해주게 되는데, 가상자산 가격이 엄청 오르겠죠. 변론에 따라서는 가상자산이 이제 플럭슈에 시시각각 변동하기 때문에 변론을 언제 종결하느냐에 따라서 손해배상 받는 액수도 달라지고요. 근데 만약 이걸 물건으로 구성하게 되면 그 물건을 그대로 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물건을 네가 돌려주기로 했는데 못 줬으니까 다른 데서 구해서 주든지 알아서 주라고. 그 결론은 그 물건 그대로 주라고 했습니다. 그 물건. 510 뭐 1000 비트코인, 5 비트코인이라고 하면 뭐 그 사건 사고 2년 전에 일어났지만 지금도 5 비트코인 그대로 주라고. 가격은 상관없다고. 그냥 그거는 소유권성을, 물건 유사의 권리를 인정한 거죠, 사실은. 그렇다고 저는 제 해석상으로는 그렇고요. 제 해석상으로는 그런데 게다가 하나는 이제 새로 나온 자산은 기존에 있던 전자 기록이란 건 배타적으로 점유할 수 있는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소유권을 표상하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점입니다. 이거 내 거야. 누구도 못 건드려. 군대를 가져가서 우리 영토야. 근데 이게 전자 기록에 대해서도 이제는 가능해졌기 때문에 이 컨트롤이라는 개념이 전자 기록에 대한 소유권, 배타적인 대세적인 권리를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매개가 된다. 이렇게 하나 덧붙이고 싶고요. 강제 집행에 관해서 아까 우리 고유관 교수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결국 개인키 진술 안 하면, 집행관한테 개인키 진술 안 하면 어떨 거 아니야. 오프체인 거래에서는 우리가 증권 거래소는 은행에 압류 출신 명령 보내고 하면 은행이 다 협조해 줍니다. 매각 명령 하라 그러면 매각하고 현금해 가지고 법원으로 보내주고요. 그런데 개인이 결국 집행관이 가지고 있는 콜드 월렛으로 암호자산을 이전 안 하면 어떻게 할 거냐. 진술 강제할 수 있냐는 진술 거부권과 관련된 중요한 쟁점이 발생합니다. 형사소송에서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누구든 자기의 양심에 반하여서 불리한 진술을 강요받지 아니한다는 게 헌법상 원칙인데, 개인키 16자리 진술하라 라고 명할 수 있는가? 그것은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통설적인 견해인데, 그러면 개인키를 진술은 안 해도 네가 손으로 쪼작쪼작 해가지고 이전해라. 그렇죠. 그러니까 금고 비밀번호를 말하라고 우리가 할 수는 없지만 금고를 열라는 명령은 법원이 할 수 있는가? 그게 왜 중요하냐면 그 명령을 하고 불이행할 경우에는 제재를, 금전적인 제재나 구류 또는 원고 패소 판결, 아니 피고 패소 판결, 그에 상응한 손해배상 액수를 명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행위를 명할 수 있는가는 어떤 문서를 제출할 때 이게 자기한테 불리한 진술을 하는 것과 똑같지 않은가라는 법리가 있습니다. 내가 영업상 중요한 비밀, 이 범죄 사실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이런 모의가 있었다는 내용을 하는 회의 기록이 있다고 칩시다. 그 기록에 대해서 제출을 명하는 것은 그 회의 내용을 진술하라는 거랑 똑같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그 문서의 제출을 명하기 위해서 자기부재 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문서의 제출을 명하려면 일단 수사기관이 그 문서가 존재한다는 사실, 이런 내용에 적혀있는 문서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배타적으로 점유 관리하는 사람이 바로 피의자입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을 합리적 의심이 없이 증명할 경우에 그 경우에는 그 문서 제출을 명할 수 있다라고 기정사실 법리를 미국 대법원이 선언을 했는데, 그 기정사실 법리를 핸드폰 비밀번호 푸는 거, 계좌 비밀번호 푸는 거, 외국 은행에 대해서 계좌번호를 직접 적어가지고 제출하도록 하는 행위를 명하는 거에 대해서도 똑같이 유추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가상 자산에 있어서도 개인 키를 집행관에다 진술하진 않더라도 개인 키를 사용해서 집행관의 콜드 월렛으로 가상 자산을 이전하도록 하는 명령을 우리나라 헌법하에서도 그와 같은 기정사실 법리를 통해서 명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런 명령을 불이행할 경우에는 간접 강제, 매일 명할 때마다 매일 100만 원씩 내라. 아니면 채무자 유치도 이제 우리 독촉 절차에서는 사용하고 있는 채무자의 신체적 구금, 또는 아예 법원 모독이라는 미국에서 있는 특수한 제도입니다. 법원 모독이라는 제도를 활용해서 그냥 원고 패소 판결, 아니 원고 청구 전부 인용, 원고가 피고가 지금 응하지 않는데 전부 인용 해버리는 사례도 있습니다. 미국에서 있는데 그럴 경우에 또 가상자산 개인키 가지고 있는 사람은 진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사를 통해서 밝혀진 거는 빈상의 일각에 불과하고 끝까지 그 명령이 이행 안 하고 내가 이 전체 소송에서 진다 하더라도 나머지 자산 지킬 수 있으니까, 그 사이에 가격 변동이 돼서 그 자산 가격이 올라갈 수 있으니까. 하여튼 그런 기정사실 법리를 통해서 개인 키를 우리 집행관한테 개인 키를 통해서 그 가상 자산을 넘길 수 있는지는 지금 아주 재밌는 주제, 형사소송에서도. 다만 추적과 관련해서, 추적은 우리 이제 오프체인 거래에서도 가상 자산이 특히 이제 퍼블릭 블록체인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90% 자체가 가상 자산의 특성이기 때문에 이 거래는 추적할 수 있습니다. 추적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공개 키를 가진 가상 자산이 여기까지 가 있다, 이 사람한테 지금 딱 멈춰 있다, 여기까지 거래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영장 청구나 아니면 우리 그 가압류 가처분 청구에서 공개 키까지는 특정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강제 집행 절차에 관해서 제가 조금 부연 설명드리면, 아까 황상인 판사님이 그걸 말씀해 주셨는데, 그 오프체인 거래의 경우에는 사실 민사집행법 절차만 마련하면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예를 들면 일종의 재산 명시 같은 걸 해서 우리가 이런 사람에 대해서 강제 집행을 할 건데 이 사람이 거기 고객인지 밝혀라, 그리고 그 고객이 지금 그 계좌에 얼마를 뭘 가지고 있는지를 밝혀라 라고 명령을 하고, 만약에 있다라고 하면 법원이 강제 집행 명령을 내릴 테니까 거기에 따라라 라고 하는 것이 절차법을 개정하면 사실은 쉽게 됩니다. 기술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런데 온체인 거래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채무자가 비밀키 너 집행관한테 줘라, 또는 너가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을 집행관의 콜드월렛에 넘겨라라고 명령을 하더라도 채무자가 절대 안 하면 그걸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은 현실적으로 존재를 하지 않습니다. 기술적으로 존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생각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아까 이제 언급을 해주셨는데, 형사 절차에서는 이게 이제 가상자산을 내가 온체인에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비트코인이 그냥 블록체인에 있는 것만으로는 아무 가치가 없어요. 이걸 언젠가는 현금으로 꺼내 써야 그때 비로소 가치가 생깁니다. 그래서 공개 키를 계속 추적을 하다가 우리나라의 가상자산 사업자가 아니더라도 전 세계 어딘가의 사업자라도 출금하는 날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순간을 포착하는 기술을 지금 검찰에서는 많이 이제 하려고 하고 있고, 실제로 우리나라가 예를 들면 뭐 북한 계좌를 압류했다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걸 이용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민사소송에서도 조금 활용할 수 있는 게 필요하지 않나, 저는 약간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하나만 첨언하자면, 이제 가사소송에서 재산 분할할 때 남편이 가상자산 투자해서 계좌 많이 가지고 있는데 지금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다, 재산 분할 해주라라고 하면 가상자산이 공개 키를 통해서 어디가 있는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이런 유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 업체들을 통해 미국에 있는데요. 이 업체를 통해서 한 90% 정도는 이게 형사소송은 아니기 때문에 압류나 뭐 영장 받아가지고 추적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닌데, 당사자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공개 키를 통해서 여기까지 가 있습니다는 것은 그 유료 업체를 통해서 이제 밝혀내가지고 법원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가압류 가처분 해주라, 자산 동결 명령 해주라고 신청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그래서 말씀 듣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궁금한데요. 그러면 이 이른바 이제 범죄자가 제가 비트코인을 한 10개를 갖고 있는데 잡혔어요. 너 프라이빗 키 말해라고 하는데 싫어요라고 버티면 받아낼 방법이 현재로서 없는 건가요? 현행법상 그렇습니다. 현행법상. 미국에서 이제 뭐 법정 모독이라는 제재를 통해서 제재를 주긴 하는데요. 그리고 법정 모독을 이제 그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제재 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감치도 있고, 네, 뭐 그건 그다음에 이제 뭐 미국 저기도 말씀이신데 있고, 네. 한국에서는 지금 굉장히 실효성 있는 구제 수단이 없다. 그 판사님. 부분에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냥 상상해서 말씀을 드린 건데요. 범죄가 있으면 분명히 피해자가 있을 텐데요. 피해자는 아마 채권자 지위에서 범죄자를 상대로 파산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네.
만약 파산 선고가 이루어지게 되면 개인 채무자의 가장 큰 중요한 부분은 본인이 면책을 받냐, 면책을 받지 않냐고 부분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상자산의 어떤 비밀 키라든지 가상자산 거래소의 비밀 계정 정보를 파산관제인에게 제공하지 않으면 파산관제인은 이 채무자에 대해서 면책 불허가 의견을 법원에 제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채무자는 계속 채무를 부담하는 현실을 갖게 되기 때문에 만약에 형사에서 만약에 그렇게 협조가 안 되면 범죄 피해자분들이 채권자로서 파산을 신청하고 그런 식으로 우회적으로 한번 검토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게 법적으로는 강제할 수 있는, 심리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나는 내가 감옥에 갇히는 한이 있더라도 비밀끼 절대로 얘기 안 하겠다 하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네. 기술적으로 없습니다. 아니, 제가 법 얘기를 듣다 보면 항상 이게 뭐랄까 상식이랄까요? 너무 당연하게 그래야 될 일이 법적으로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하나만 제가 첨언해도 네. 될까요? 근데 비밀키 그 16자리 그 해시 함수의 이중 더 짧게 계속 줄여가지고 한 16자리도 외우고 있는 사람이 적잖아요. 그렇죠. 예, 컴퓨터에 저장해놓고 어딘가에 아니면 적어두겠죠. 예. 그거를 압수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예, 그걸 압수해서 이제 열게 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그걸 예, 압수를 네. 그 안 물건 말해주면 그거 어떡해요? 저장 매체 자체를 가져와서 메모장 열어보니까 여기 16자리 개인키 있다. 그렇게 하는 방법은 있죠. 굉장히 매우 찾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외우고 있으시면은 절대로 못한다는 그러네요. 뜻입니다. 지금 시간이 다 됐는데 그래도 아까 황성인 판사님께서 아까 델리오 하루 사례를 말씀해 주셔가지고 제가 개인적으로 여쭙고 싶습니다. 이른바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하루 빨리라도 뭔가 결정이 났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조금 가상자산이라는 새로운 유형의 파산 사건이라 그런지 너무 지연된다라는 느낌을 받거든요. 이에 대해서 정의된 지연은 정의된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일단은 재판 사항이어서 제가 일률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아마 조만간 어떤 결정이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파산이 선고된다고 만약 가정을 할 경우에 중요한 부분은 해외로 이전된 가상자산을 어떻게 회수할 수 있을 것인지, 또 회수를 신속하게 해서 피해자들한테 어떻게 환가해서 배당할 수 있을지가 가장 중요한 절차인데, 이 부분에 관해서 법조인 중에 그런 부분을 잘 공부하시고 또 실무를 잘 아셔가지고 할 수 있는 유능한 파산관제인을 선임하는 문제도 실무상 또 있어서 어쨌든 재판부에서 많은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 좀 첨언하면 그 법원을 통해서 강제 집행하려고 하시는데, 처음에 스마트 계약을 내서 언제까지 얼마 이행 안 하면 우리 뭐 레버리지 거래를 할 때 그거 아니면 옵션이나 거래를 할 때, 청산당하죠. 네, 그럴 때 이제 숄트를 해서 그때까지 못 갚으면 사가지고 못 갚으면 반대 매매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스마트 계약도 그렇게 가능하니까 그렇게 하는 것도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얼마 못 갚으면 스마트 계약으로 바로 자산이 이동되도록 특정 주소로 바로 해당 비트코인이 이동되도록 한다거나 그런 방법도 가능하고, 사실 중재 플랫폼도 그렇게 된 게 있습니다. 강제 집행을 스마트 계약을 통해서 하도록 하는 중재 플랫폼 서비스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법원에 강제력이 없으면 강제 집행이 안 됐지만 이 가상자산 그리고 스마트 계약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강제 집행을 법원의 강제력 없이도 할 수 있는 방안이 생겼다. 이렇게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러 가지 많은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많이 모자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논의를 통해서 가상자산 관련한 법적 문제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토론을 이어주신 우리 발표자, 토론자분들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